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인천 청라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좀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화재가 났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충전 중이 아니고 그 주차 중인 벤츠 차량에서 일단 화재가 시작됐는데 피해가 주변에 14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 단전에 단수에 주민들도 좀 불편을 겪고 있었던 상황인데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 특히나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CATL 배터리가 아니라 파라시스 배터리라는 사실 뭐 일반인들이 듣기 어려운 이런 배터리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랭킹상 봤을 때는 한 10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죄송합니다. 입지가 높지 않은 이런 배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 파라시스 배터리 중에 흔히 말하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 삼원계 배터리가 있는데 이 파라시스 삼원계 배터리를 썼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력에 대한 또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산철 배터리가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중국에 강점이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원계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는 배터리고 열 용량 같은 것들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 근데 중국의 굉장히 소규모 업체가 이런 어려운 삼원계 배터리를 만든 것이 고급차인 벤츠에 납품이 되면서 이 전기차에 활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정성이 제대로 검토되었느냐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파라시스 배터리가 안전성에 따라서 리콜 받은 이 경력까지 나오다 보니까 벤츠가 배터리 관리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실 분들은 더욱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차가 어느 회사의 배터리를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요? 사실 이번에 논란이 계속 되는 것은 이제 벤츠 차주들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어느 건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안전한 배터리 그리고 고급 배터리를 쓰고 싶은데 이제 이것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근본은 이게 흔히 말하는 태그가 안 붙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 물론 이제 자동차라는 게 완성차 업체라는 것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태그를 달지는 않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가격이 전기차의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요. 특히나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고 물론 이제 안전성이란 게 전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보통 전기차의 경우에는 화재가 한번 크게 나면은 크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태그를 붙여서 어떤 배터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라는 게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도 않고 주변에 굉장히 일파만파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놓고서 스프링클러가 좀 작동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지금 이 방식이 준비 작동식이라는 설비로 확인이 되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에 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나요? 일단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발열이 엄청납니다. 이 발열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배터리를 보면은 배터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로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셀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발열이 생기게 되고 이 발열이 생긴 것들이 다른 셀로 옮겨 붙으면서 굉장히 화재가 크게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소화기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셀형 구조 때문에 소화기를 쓰면은 그 흔히 말하는 소화제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의 이 셀들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물을 많이 붓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 스프링클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스프링클러 중에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가 있고 지금과 같은 이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열자마자 바로 이렇게 물이 흔히 말하는
물이 이렇게 분사되면서 화재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물이 배관에 차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겨울에 문제가 됩니다. 겨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서 사실 지하 주차장 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들어 있으면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화재 경보기가 흔히 말하는 이 화재 경보기가 이 인식을 하면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화재 경보기가 있다 보니까 오작동 우려가 있고 지금도 이슈가 이게 끈 것이 아니라 오작동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스프링클러를 껐던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아마 좀 이슈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가 계속 많아진다고 하면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 화재를 가장 진압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스프링클러, 흔히 말하는 강력한 물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바꾸는 거, 점차 바꾸는 거 역시 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 사고 확실하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뭐 편리하고 좋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주차 문제로 또 갈등을 빚는 곳이 많다고 한던데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게 결국 화재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끄기가 더 어렵겠죠. 그리고 소방차라든지 들어가기도 어렵고 물을 많이 뿌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뿌리고 특히나 상부랑 하부랑 물을 같이 뿌려가지고 식혀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 물을 끄기가 소방차에 진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물을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상으로 와라. 혹은 지하 주차장에 절대 주차하지 말라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친환경 전환을 할 때 결국은 중요한 것이 이쪽 전기차 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차 또 생산을 줄일 수는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우리가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해야 되고 친환경 전환에 전기차가 중요하고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 전기차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 있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면 사실 주차할 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완충 같은 거 좀 하지 않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충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의 열 용량을 최대한 쓰기 때문에 화재가 잘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한 85% 정도로 줄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80% 수준으로 감소시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화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하게 막는 것들은 스프링클러도 중요하지만 초기 발화 시에 이제 덮개라, 질소 덮개라 그러는데 산소 공급을 막아가지고 화재를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런 장비 같은 것들도 빨리 보급을 해서 지하에 결국 주차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냥 지상 주차장에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과열이 일어났을 때 폭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이제 폭염 속에서 지상에서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있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사실 이제 전기차 화재가 어느 계절 많이 나냐 보면은 여름에 많이 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배터리란 것이 과열되면서 하나의 과열된 셀들이 하면서 화학작용이 좀 붕괴가 되고요. 하나의 셀에 붕괴가 생기면 그 다음 셀들로 연결되면서 불이 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과열되면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옥상에 세우는 것도 또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을 덜 한다는, 그러니까 열용량을 크게 채워가지고 불이 날 확률이 높이는 어떤 전기차 충전 방식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에 따른 적절한 스프링클러 제도의 변화 아니면 법안의 바꿈에 따라서 이제 주차장에 어떠한 소방 시설을 갖다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는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를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방안으로서 다른 것들을 조금 조화롭게 규제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게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술 개발과 어떤 제도적 정비 모두 시간과 예산이 좀 소요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차 감식 결과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지켜보고 저희가 또 앞으로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와서 또 전기의 연장선이긴 한데 전기 요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진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당연히 냉방기를 이제 틀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많은데 지금 수요가 많고 그에 대한 이제 전기 요금 누진세가 붙어서 가정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좀 한시적으로 누진 요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현재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3단계입니다. 네. 그 평시에는 하기랑 이제 또 평시랑 다른데 평시에는 뭐 200 기준, 200에 400, 400 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봤을 때 처음 단계랑 세 번째 단계랑 비교하면 가격이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율만 따지면 한 2배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제 고정되는 값이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 내놓는 흔히 말하는 누진세에 처음 내놓는 고정 값이 좀 달라가지고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열대야가 역대급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에너지의 사용들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가정용 혹은 주택용의 어떤 전기 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서민 계층 역시 에어컨을 안 틀고 밤새 안 틀고 살면은 그 흔히 말하는 숙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전기세 누진 폭을 좀 낮추자. 누진 폭을 낮추는 방법은 이런 구간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이었던 것을 300으로 늘리고 300이었던 것을 400으로 늘리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구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늘리는 방법을 동원해서 서민의 에너지 부담 같은 것들을 에너지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5월달, 그러니까 하기 시즌은 조금 누진제를 좀 늘려놓긴 했습니다. 원래는 200 기준인데 300 기준 늘려놨고, 뭐 최단이 400이었는데 450까지 좀 늘려놓긴 했는데 이 기준 역시 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너무 덥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을 필수적이고 이런 에너지 사용 같은 것들이 서민의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 정말 요금 고지서 보는 게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이번에는 또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을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인데 해마다 7월, 8월 정도면은 누진제 구간이 축소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누진제 구간이 축소됐다라는 거는 단계가 축소됐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사실 이전에는 6단계 누진제였습니다. 6단계 네. 누진제였다는 얘기는 누진 폭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2018년쯤에 이제 3단계로 줄이면서 현행 누진제가 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누진제 폭을 줄인다는 것은 가격의 인상폭을 줄였다는 이런 현상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특히 2018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4단계를 좀 줄였다. 6단계로 유지했던 것들이 4단계를 줄이면서 좀 전기세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이 지금 뉴스에서 늘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지금과 올해와 비견될 정도로 더운 한 해였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누진 요금제 같은 것들을 완화하면서 가계 부담을 좀 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달리 3단계를 줄여져 있고 3단계를 이미 줄여져 있기 때문에 이 예. 누진 구간을 2단계를 줄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이었던 것을 300, 300이었던 것을 400, 이렇게 좀 구간 자체를 변경하면서 전기요율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물가도 높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기세 누진 구간에 대한 이제 조정이 들어갈 거란 전망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한전의 입장도 좀 중요하고 또 고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실적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계속 영업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될까요? 사실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전의 그 코로나19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쌓아온 누적적인 적자가 한 40조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 역시 한 200조 이상 되면서 부채 비율 자체가 사실은 공기업이 아니라면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단순히 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적자가 쌓이게 되면 투자를 못 하게 되거든요. 투자를 못 하게 돼서 지금 송배전 같은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예.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배전망이 완성이 잘 돼야 에너지 공급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또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간인데 네. 이런 송배전망이 투자가 잘 안 되면서 좀 잘 속도가 느리게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적자가 누적되면은 한전이 흔히 말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서민 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긴 하지만 국가에 장기적으로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면서 송배전망이 노후화된다든지 예.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좀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가격을 낮추기가 좀 쉽지는 않다. 물론 작년 4분기에 한전 흑자를 보면서 가격을 조금 낮출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누적적인 적자가 너무 크고 누적적인 적자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특히나 탄소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걸리면서 쉽게 전기 요금을 낮추기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올라서 삶이 팍팍한 우리네 입장도 또 한전의 입장도 모두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뉴욕 증시 결과도 좀 살펴주시죠. 뭐 아까 단신으로 나왔긴 했지만 사실 1% 정도 나스닥 1% 정도 네. 내리면서 어제 반등했 약간 소폭 반등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초는 좋았습니다. 왜 장초가 좋았던 것이 일본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일본은행의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통화 완화 정책을 어느 정도 지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1%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시장이 끝에 가면 갈수록 이제 주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변동성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결이 안 돼 있고 흔히 말하는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역시 해결이 안 돼 있다. 모든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 해소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들이 계속 금융권,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리스크라든지 실업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뭐 주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